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우왕 좌왕 난리 법석.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자, 오늘의 주제 6.25 전쟁 전란의 시절 국회는. 자,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개원식을 거행하고 의정단 선출을 하는 등 국회 운영을 위한 채비를 하던 제2대 국회는 국회가 개원된 지 6일 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에서의 북한 공산군 기습남침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전황 보고를 듣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뭐 어쨌다 하는 비판의 소리를 하는 것이 국회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서울 수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다시 국회의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9월 28일이에요. 9.28 수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당시가 2대 국회인데 사실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겨우 개원 6일 만에 이제 전쟁이 터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국회의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명 피난살이 국회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그 상황을 취재해 오신 또 우리 취재원을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와요. 예. 교수님, 6.25 전쟁 발발 당시에 국회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정부 수립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이 조직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주로 사람 중심, 인물 중심으로 움직여가지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개전 초반에 수도를 사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로 이 결정들을 못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국회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새벽 1시부터 그냥 한 4시, 5시까지 계속 엄청난 그 경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의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수하자는 쪽이 이제 아마 좀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그 국회가 성명서를 채택하고선 새벽 7시에, 27일 7시에 경무대로 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국회 성명서를 가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경무대는 대통령은 이미 없어요. 대통령은 그날 새벽 3시에 특별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대구로, 그리고는 다시 대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제2대 국회는요, 1953년 7월 27일 휴전 성립이 되는 날까지 정말 많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전쟁 수행, 치안 유지, 국민 보호, 피해 복구 등등등 이런 입법 및 예산 조치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부산 임시국회에 모여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당시 그 신익희 전 국회의장의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조봉암이네요, 지금. 네, 국회는요, 이 피난살이 중에도요, 내내 열려 있었죠. 자, 그럼 제가 정확한 숫자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보시죠. 12는 뭘까요? 자, 바로 여러분들 제2대 국회는요, 이 기간 중에요, 정기회 4회, 임시회 8회 등 총 12회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 의미고요. 12번. 자, 임기 4년 중요, 회기는 무려 1310일. 그러니까 연평균 328일. 오. 아,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내내 열려있던 게 맞네요. 계속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총 631일의 이 본회의까지 개최되었는데요. 연평균 158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본회의가 열린 셈입니다. 와우. 자, 총 2개 2409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의됐고요. 접수된 의안 수는요, 예산안
법률안 포함해서 총 1183건에 달했습니다. 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네, 실제로 그 의안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접수됐어요. 아니 전쟁 기간 중이었는데 네. 어떻게 거의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을까? 참 이게 존경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재헌 국회에 비해서 이 의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왜 의안 건수가 그 재헌 국회에 비해서 이 2대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아졌을까? 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시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 이외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법률안 제출의 출처입니다. 정부 제출이 216건이었는데 의원 발의는 182건이나 됩니다. 자,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 숫자가 보니까 약간 정부 제출이 의원 발의 수보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또 이승만 대통령의 비판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국회 간의 좀 대립, 마찰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 역시 똑소리 나요. 다르다. 자, 국회는요, 전시 입법 처리와 그 민심 수습을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국민의료법, 전시생활 개선법, 민형사 소송법 제정도 했고요. 이후에는 또 이 포로 교환 결의, 휴전회담 결의, 휴전 반대 국민운동, 휴전 대책 등 정말 수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그 국회의원들이라면 저희 세금이 정말 아깝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대략적인 상황을 좀 훑어본 거고요. 자, 지금부터 6.25 전쟁 당시 국회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무엇을 했는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대 총선은 이전과 달리 미군정이 아닌 우리 정부에 의해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좀 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엔 개입이 있던 재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참했던 일부의 민족 진영과 중도 세력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죠. 자, 이대 국회의 좀 제가 요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힘으로 국회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재헌국회는 미군정 하에서 유엔의 어떤 그 관리 하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근데 이대 국회는 우리 힘으로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다는 거, 우리 힘이었다. 두 번째, 전쟁이 터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요게 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재헌국회의 또 차이점인데요. 210명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 무려 2,209명이나 입후보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 상당수가 국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바로 재헌국회의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이 2대 국회에서는 이승만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대거 들어왔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랑 국회가 아주 극심하게 대립했던 거네요. 네, 이 2대 국회는요, 6.25 전쟁과 더불어 이 국회 역사에 영향을 준 정말 큰 사건들이 있는 국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명 3대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6.25 전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직선제 개헌 문제를 둘러싼 정파 간 갈등,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자유당 창당과 원내 세력의 재편입니다. 근데 국제전쟁으로 비화됐다고 하셨잖아요. 전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사실 1950년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또 서울 수복하고 또 10월 달 넘어서는 이 38선을 돌파를 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압록강까지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러면서 북한 전역을 다 점령하는 듯 했는데
또 여기서 반전이 벌어지죠. 뭐였죠? 바로 중국군이 참전합니다. 다시 전세가 바뀌면서 남쪽으로 밀리게 됐죠. 결국 이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완벽하게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미국 주도의 유엔군은요, 바로 이 소련과 함께 휴전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 국내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존 방식, 재헌국회에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어디에서 뽑았다? 이제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 방식이었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대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돼야 되는데 선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국회에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대통령 연임에 성공은 했지만 훗날 바로 그 4.19 혁명으로 결국 하야해야 되는 그 씨앗이 바로 이 개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서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교착 상태에 머무르던 정전회담. 유엔군의 요구를 북한과 중국이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어 가는가 했는데, 우리 국민들과 또 정부와 국회는요, 휴전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휴전이 아니라 아예, 그렇지. 끝내고 싶다라는. 그렇죠. 끝내고 싶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휴전이 아닌 종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엔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나? 안 되죠. 그런 상황은 또 아니죠. 국력이 약하니까. 미국이나 다른 휴전을 원하는 나라들은요, 우리가 순순히 휴전협정에 찬성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정부가 정말 미국, 소련, 아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 하나 터뜨립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갑작스러운 반공포로 석방, 그 말은 전쟁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요, 사실상 반공포로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 휴전 협상을 계속 반대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무엇보다 미국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반공포로를 미국과 유엔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설계 짜고 있는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당연히 한국이 휴전에 순순히 협조할 거라고 낙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 딱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려요.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휴전이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휴전협정 체결이 약 한 달 정도 늦춰지면서요, 전선에서 추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날의 검이었던 사건이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도 어떤 상태다?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건 간에 이런 재헌국회를 거쳐가지고 2대 국회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뽑죠? 직선제로 뽑잖아요. 그 직선제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게 이제 2대 국회, 그 과정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좌우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자, 내년 2023년이면요, 이것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내년 2023년이면.
정전협정. 맞습니다. 네, 정전협정 70주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좀 되새기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